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작성법 제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작성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광고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5월 4일 월요일인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 논문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민시 아마 공휴일로 지정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대체로 하는 논문 프로포저를 한번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따로 동영상 강의가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과 의논을 해서 대면 수업을 할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여러 가지로 아직 뭐 걱정이 되거나 그러셔서 대면 수업하기 좀 어렵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THM 학생들 서로 의논을 하셔서 저에게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은 대면 수업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일단은 만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만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한 번은 좀 얼굴을 보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 강의가 또 쌍방향 강의가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도 볼 수 없고 또 하기 때문에 저로서 조금 이제 답답한 면이 있어서 학교에서 꼭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이제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 이 동영상 이 녹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 먼저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그 수업 뒷부분이 완전히 소리가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쭉 찍다 보면 40분 정도에서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뒷부분은 영상은 촬영이 됐는데 소리가 아예 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너무 제가 열광을 하고 중요했던 부분인데 소리가 안 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최대한 오늘은 한 40분 정도의 소리가 뒤에 날아가지 않을 범위, 그리고 다음에는 문제를 제가 한번 잘 찾아서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강의가 이제 좀 시간이 한 40분 안쪽에 마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글쓰기 클리닉 했던 거 계속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냥 시작한 거 끝을 내야겠죠. 그래서 거의 지금 3분의 2 정도 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스킵한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 중독성이 아주 강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글을 쓸 때 쓰는 표현들, 무의식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잘 걸러내고 조금 더 깔끔하고 좋은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제목이 뭐냐면 사랑을 할 때와 사랑할 때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딘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죠. 내가 사랑할 때는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그냥 쓰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근데 사랑을 할 때는 하다라는 동사의 사랑이 목적으로 쓰인 것이죠. 사랑을 하다. 근데 사랑하다는 자체가 동사고 사랑을 하다는 을이 이제 목적어가 되고 하다가 동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의미로 이제 분석해 보자고 한다면은, 내가 사랑할 때라고 쓰면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랑을 할 때라고 하면은 대상이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좀 억지스럽지만은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사랑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 그렇게 굳이 목적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문입니다. 멋진 그림으로 장식을 했다. 멋진 그림으로 장식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문장은 멋진 그림으로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장식을 했다라는 뜻이 된다. 멋진 그림으로 장식을 했다. 다른 거라 멋진 그림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멋진 그림으로 장식을 했다는 것이고요. 둘째 문장 멋진 그림으로 장식했다. 이거는 다름 아닌 멋진 그림으로 장식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다. 뭐뭐를 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멋진 그림으로 딴 거를 한 것이 아니라 장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멋진 그림으로 장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생 끝에 대도시에 정착을 했다.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지만 대도시에 고생 끝에 정착을 했다. 이 정착,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착, 여기에 이제 이거 지금 저게 안 나가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처음으로 가버렸네. 이상하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지금 이게 화면이 항상 처음으로 가버려요. 제가 하던 게 여기 띄워놓은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 소리 시끄러우실 텐데.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됐다. 찾았어요. 오케이. 여기네요. 네, 나왔네. 아까 첫 부분,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대도시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대도시에 정착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책임자를 찾아가 직접 요구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자 비로소 안심을 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첫째 문장은 다른 것이 아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찾아갔고,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다른 것이 아닌 안심을 했다는 뜻인 반면에, 둘째 문장은 직접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고 결국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안심했다. 그걸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더 좋은 문장입니다. 그들은 책임자를 찾아가 직접 요구했으며 요구사항이 그들을 안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어로 을을 아주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을을 빼도 오히려 을을 빼게 되면 문장이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직접 동사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뭐뭐가 되다, 뭐뭐이 되다, 그런 건데, 그 논의가 된 사안들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논의된 사안으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여기는 보면은 동사가 두 개입니다. 논의가 되다, 사안들로부터 발표하도록 하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게 두 문장이나, 그래서 이거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죠. 그래서 논의된 사안으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고 문장이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괜히 동사가 문장이 두 개가 돼가지고 문장이 더 복잡한 문장이 됩니다. 논의가 되었다면 논의가 되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된 시점을 정확히 알려야 된다. 발견된 시점을 정확히 알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발견이 되다, 시점을 정확히 알려야 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발견이 된 시점이 아니라 발견된 시점을 정확히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사수부터 사격 개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수부터 사격 개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동사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동사를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도 깔끔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동사를 여러 개를 나열해가면서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문장의 추세는 간결하고 최대한 심플하고 경제적으로 쓰는 것이 요즘의 그 문장의 이제 대세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만연체가 아주 유행하던 시대도 있었죠. 이문구 씨인가요? 그분의 그 관촌수필이라는 그 책을 보면 굉장히 만연체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뭐 한 문장이 막 대여섯 줄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요즘 추세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담백하게 간단하게 단문으로 쓰는 게 이제 유행인데 어떤 글쓰기의 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쓰기의 아주 가장 대가는 김훈이죠. 김훈의 소설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뭐 문장이 그냥 아주 뭐 한 글자도 버릴 글자가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해내죠. 그래서 김훈의 이제 뭐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쓴 책이 있고 그것이 이제 책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다음에 뭐 자전거 여행 뭐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아주 김훈 씨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짧고 심플하게 이제 글쓰기 하는 것, 글쓰기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57페이지에 보면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있어요.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독성이 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중독성 이 많은 표현인데 얼마든지 깔끔하게 읽히는 문장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에 사로잡혀서 깔끔한 문장을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와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성과 능력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 반대 부정적인 건데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남용해 가지고 어색한 표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괜찮지만 못할 수 있다 이건 어색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의 표현인데 여기다가 못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딘지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알 수 있다는 자연스럽지만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어색한 표현이라는 것이고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상하지 않지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어색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전에 1등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무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될 수 있는 이걸 이렇게 쓰지 않아도 문장을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 있는 이걸 빼봐도 그래서 1등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수 있는만 빼는 겁니다. 근데 1등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은 1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야. 많이 읽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1등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심플하고 탁 눈에 들어옵니까?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제야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여기서 을 수 있었던 것, 을 수 있었던, 될 수 있었던 이런 표현입니다. 을 수 있었던, 될 수 있었던, 할 수 있었던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은 좋은 표현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야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라 그제야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157페이지에 그 예문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8가지 예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골라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8가지 예문을 다 보시면서 훈련하시면은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들, 마실 것이 없어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마실 수 있는 것이 없어, 뭐 수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마실 것이 없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할 수 있다. 이거 안 좋은 편이라고 했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없는 것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못할지도 모른다. 그럼 되는 것이고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거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 이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 시도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런 시도는 자칫 위험해지기 쉽다. 예. 자, 해결 방법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문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예문이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해보면 내 표현이 심했을 수 있어. 사과할게. 이것도 뭐뭐 했을 수 있어. 이렇게 썼는데 이러지 말고 내 표현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사과할게. 이러면은 더욱더 분명한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글쓰기 훈련하셔서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 우리 성결대 우리 THM 우리 학생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논문에 있어서 제목을 어떻게 선정하나 지난 시간이요. 제목 선정과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어떻게 연구를 하나 연구 방법론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 자, 자료 수집의 중요한 거는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1차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1차 자료를 먼저 이제 내가 직접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먼저 구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1차 자료만 갖고는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1차 자료만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또 1차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논문에 2차 자료만 사용한다면 논문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존 웨슬리에 관해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1차 자료는 뭐냐면은 존 웨슬리가 직접 쓴 설교, 논문, 편지, 일기 등 이런 것도 1차 자료입니다. 웨슬리가 직접 쓴 것.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1차적으로 내가 그 읽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비판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있는 거죠. 이거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2차 자료만 읽고서 막 뭐라고 이제 웨슬리에 대해 말한 사람들이 한테 너 웨슬리 설교 읽어봤어? 너 웨슬리 일기 읽어봤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면은 훨씬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자료는 뭐냐면은 존 웨슬리의 생애나 신학 등에 대해서 학자들이 웨슬리에 관해 쓴 저서나 논문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웨슬리에 관해 쓴 저서나 논문 이런 것을 2차 자료로 하는데 2차 자료도 중요한 거는 이제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마다 다른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의 글을 읽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는 1차 자료를 많이 활용하기 좋다는 것이죠. 만일 2차 자료만 사용하면 그 논문은 신빙성이 약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1차 자료의 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학에서는 소설, 단편, 시, 희곡, 영화, 필름, 일기, 노트, 편지, 자서전, 인터뷰 이런 것이 1차 자료가 될 수가 있다. 또 2차 자료는 이 1차 자료에 대한 요약한 것, 평가한 것, 해설한 것 이런 것이 이제 2차 자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예로 든다. 여기 성서신학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성경신학에서 1차 자료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그 이해가 풍성하고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하는 분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약하는 분들은 헬라어를 읽으면서 그 본문 자체를 내가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정말 그 대학자들과도 논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알고 또 거기에 나온 원어의 어떤 문법적인 구조도 내가 잘 꿰뚫고 있으면은 어떤 그 논쟁적인 성경 구절들을 해석할 때 2차 자료만을 의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과 내가 직접 본문을 보고서 본문에서 원어를 분석하고 또 역사적 배경 같은 것을 공부해가지고 주장하는 것과는 그 권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1차 자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주석이라든가 또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책들이 있죠. 주석이나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또 2차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항상 1차 자료가 중심이 되고 2차 자료가 그것을 보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다 이제 참조하시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어디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지도 교수님께 자문해야 됩니다. 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이 주제에 권위 있는 책이 뭡니까? 또 권위 있는 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걸 여쭤보면 교수님이 이제 그 분야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이라 저명한 꼭 필요한 꼭 읽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 그런 건 교수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자문하고요. 근데 도서관을 가야 돼. 역시 도서관 가야 됩니다. 도서관 가서 리서치를 많이 이제 해야겠죠. 리서치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조금 이제 나오지 오래된 책이어가지고 이제 백과사전은 요즘 백과사전 많이 보지 않지만은 주로 요즘은 뭐 네이버에 많이 물어보고 위키피디아 뭐 이런 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백과사전 해당 사전 등을 통해서 기본 지식 습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가면 또 백과사전이 실제로 있겠죠. 그러나 요즘 저도 백과사전 본 지가 오래됐어요. 주로 이제 요즘에 구글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검색을 하죠,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저자, 책 제목, 주제별로 검색하라. 그래서 저자별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책 제목.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학자가 있다면 그 학자가 쓴 책을 한번 쫙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책 제목, 주제별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저서의 참고 목록을 참고하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조언인데 뭐냐면 책이 책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책이 참고문헌을 저서가 저서를 소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웨슬리 신학의 이제 랜디 메독스가 쓴 Responsible Grace라는 책인데 Responsible Grace 책 뒤에 보면은 이 웨슬리에 관한 이 참고문헌에 그냥 방대한 참고문헌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읽어보면 웨슬리는 이러한 웨슬리에 관해서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좋은 책은 뒤에 참고문헌이 이제 있어요. 참고문헌을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책이 좋은 책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는 그 참고문헌만 따로 정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이런 좋은 참고문헌이 있다 그래가지고 참고문 쭉 정리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되긴 했죠. 제가 이제 아주사 퍼시픽에서 공부할 때 그 도널드 토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참고문헌을 기본적인 걸 쫙 정리한 그런 또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2000년이라고 해도 20년이 됐네요. 2020년이니까 20년도 넘은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저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렀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예비 참고 서적 목록. 미리 이제 여기서 왜 예비라고 했냐면 논문을 다 쓴 다음에 참고문을 딱 정리하는 건 진짜 참고 서적이 되겠지만은 내가 논문을 쓰기 전에 미리 이제 참고문헌 정리하는 거는 예비 참고 서적 참고문헌 목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록에는 저자가 있어야겠고 책 제목이 있고 출판사 출판 연도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참고 서적을 내가 몇 건이나 참고를 해가지고 참고문헌을 이제 THM 논문을 써야 되는지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지도 교수님께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사 과정이면 몇백 건이 참고문헌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THM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뭐 최소한 30건에서 한 50건, 70건, 뭐 100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확한 것은 한번 그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기록입니다. 이제 내가 논문을 쓰려면 자료들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 자료들을 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논문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라. 그래서 항상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항상 해놓잖아요.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딜 가는구나, 어딜 가고 있구나. 항상 알게 되는 거죠. 좀 헤매다가도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가다가 헤맬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면 다시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은 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의 목적이 뭔가를 항상 분명히 기록해두고 기억을 해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문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수집해서 기록을 해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orking thesis, 그래서 가상 논지. 자꾸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이제 논지를 자꾸 만들어 보는 겁니다. 논문 제목에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 논지를 자꾸 이제 만들면서 그 논지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성된 논지가 아니라 논지도 계속해서 또 조금씩 이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쓰다가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논지를 세워 놓으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진짜 본론과 같은데, 프로스펙터스, 프로포절. 이 프로스펙터스라고 하도 프로포절, 이게 한국말로 이제 굳이 번역을 한 논문 제안서, 내가 논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논문 제안서, 논문 계획서 같은 겁니다. 논문 계획서라는 말이 좋겠네요. 논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프로스펙터스, 프로포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학기 논문을 쓸 때는 뭐 프로스펙터스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석사 논문을 쓴다, 박사 논문을 쓴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프로스펙터스 10페이지짜리 프로스펙터스 쓰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진짜. 와, 이건 막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프로스펙터스를 너무 교수님이 힘들게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또 다시 써와라, 가져가면 다시 써와라 하니까 10페이지짜리를 또 쓰고 너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던져놓고 논문을 막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다시 막 써서 어떻게든, 그래서 프로스펙터스가 끝나고 원래 논문을 써야 되는데 프로스펙터스하고 논문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프로스펙터스를 통과시켜 줘야지 이게 논문을 쓸 텐데 교수님이 계속 빠꾸시키니까. 교수님은 또 다 이유가 있겠죠. 학생이 정확하게 논지가 정확하지 않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또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또 이게 빨리 논문을 끝내고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논문의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프로스펙터스가 끝나고 그것에 기반해서 논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1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논지를 잡고 이거 연구하고 책을 찾아고 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 기초 작업을 하는 거고, 논문의 기초 작업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THM에서는 그렇게 시간 걸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이 프로스펙터스를 한번 어느 정도를 얼개라도 구성을 해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 빨리 끝나야 그 다음 달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펙터스에서는 살펴보면 좋은 게 해당 분야의 지금까지 연구 소개, 내가 연구하려는 주제가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이 되었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건 그 분야의 다른 학자들이 얼마만큼의 연구들을 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만큼 나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웨슬리 전공자니까 제가 박사 과정을 할 때는 정말 그 당시에 그 최첨단의 신학자들을 제가 거의 다 섭렵했죠. 왜냐하면은 뭐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만나기도 어렵죠. 미국에 학회 가면 웨슬리 학자들이 막 그 웨슬리 학회 대거 오거든요. 그분들 직접 얼굴을 만나기도 하고, 막 한국에서는 정말 책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그 대가들을 미국에 가가지고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또 학회에 가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내가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누가 권위자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분야에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학자들이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학자들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논문의 목적,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논문의 목적. 이건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응을 쓸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논문의 목적, 논지.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 범위, 어디까지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가상 논지와 예상된 연구 성과. 그래서 이제 논지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가상 논지예요. 왜냐하면은 논문이 완성됐을 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내는 논지가 진짜 논지고 처음에는 이제 한번 써보는 논지이기 때문에 가상 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기본 자료 소개, 자료를 소개하겠죠. 그 다음에 참고 수정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스펙터스를 꼭 써보시길 바라고, 이거를 잘 완성을 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을 간다던가 해서 공부할 때도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분야 자료평가입니다. 자료평가. 내가 이제 자료를 모았으면 자료를 평가해야 되는데 1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123페이지. 해당 분야에 어떤 저자가 저명한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출판 연도가 언제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왜 중요할까요? 출판 연도가 중요한가. 이거 왜 중요할까요? 너무 오래된 자료는 최근의 논의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최신 거라고 무조건 좋고 옛날 거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웨슬리 연구에서도 최신에 나온 책들이 최근의 관심사들과 최근의 최근의 연구 동향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학문이 발전을 하거든요. 발전합니다. 옛날 것보다는 더 발전하고 옛 학자들의 그 기반 위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첨단의 최근의 그 연구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출판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연구를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판 연도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오래된 자료들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 다 그때 오래된 자료들이 이미 다 다른 학자들이 이미 다 할 만큼 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근에 나온 그러한 핫한 이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논문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출판 연도도 중요하다. 자료의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자의 권위와도 상관될 것이고, 그래서 그 자료의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을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가짜 뉴스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논문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인터넷에서도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요. 언제 육하 원칙에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누가 이랬대더라 하는 그런 글들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많이 떠드는 거. 그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말을 했는지 그런 얘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이랬대더라 하는 그런 글들 많은데, 논문은 절대 그런 글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출처가 정확하고 육하 원칙이 정확한 그러한 글들을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가장 지식을 많이 주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하는 자료 중에서 그 분야에 그래도 가장 많은 지식을 주는,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주는 그런 책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는 안목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 THM부터 그걸 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THM부터 자기 전공 분야는 쭉 보기만 해도 진짜 0점 몇 초네. 0점 몇 초는 좀 심했고요. 하여튼간 금세 몇 초 내에 그냥 쭉 한번 쭉 훑어보면 저자 딱 보고 목차 딱 보고 그래 쭉 보면 이 책은 좋은 책이다. 이 책은 조금 논문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냥 뭐 평신도용이다, 어린이용이다, 청소년들 읽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들 읽으면 좋겠다, 그런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웨슬리 책 쭉 보면은 이게 논문에 활용할 만한 책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평신도 경건서적용으로 쓸 것인지 답이 그냥 금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서 그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적인 것, 얼마나 아카데믹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가장 지식을 많이 주는가 그걸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활용하려는 자료가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학자마다 다 자기의 그 학자적인 그 포지션이 있어요. 아카데믹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가 썼느냐, 뭐 자유주의자가 썼느냐, 진보주의자가 썼느냐, 뭐 그런 이제 것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사실들이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기록하는 요령입니다. 자료를 기록하는 요령. 첫 번째는 직접 자료로부터 얻은 지식을 우리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논문 쓸 때 그걸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 direct quotation이라고 하는 것과 요약, summary, 그다음에 의역, paraphrase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단어들이 너무 완전하고 분명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때 또는 작성자가 자료의 문장 그대로 옮겨야만 할 경우가 있을 때 표현이 묘하거나 괴상하거나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야만 더 소력이 있을 때 등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코테이션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각주를 반드시 달아야겠죠. 그 다음에 자료가 너무 중요하거나 논쟁적이거나 권위 있는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옮겨야 할 경우다. 이를테면 국회에서 연설, 법원의 판결문 등이 그러하다. 또한 어떤 인물을 연구할 때 그 인물의 1차 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설명하면 대단히 권위 있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접 인용을 해야 될 그대로 인용해서 코테이션 달고 각주를 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흐름에 의해서 꼭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 전체적인 어떤 글을 읽고 내 말로 요약을 한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요약을 한 것인가를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자, 요약이. 그 다음에 의역이 있는 거죠. 의역이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다르게 표현해. 이거는 요약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문장이라는 것을 내가 다르게 표현해 보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뒀다가 논문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기록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명료성. 예전에 이제 이 연필로도 많이 썼기 때문에 연필로 써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워질 수도 있고 흐릿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잉크로 쓴다 좀 있는데 요즘은 다 타이핑을 하니까요. 별 상관이 없죠. 어쨌든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명료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 면만 쓴다 이거는 옛날 독서 카드 같은데 조그만 요만한 손바닥만한 카드 있잖아요. 카드에다가 이게 이제 기록을 해두는 거거든요. 옛날에 논문 쓰면 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옛날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노트북 이런 거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 손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타이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던 거죠. 지금 우리는 뭐 노트북이 있고 컴퓨터가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논문을 쓰는데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의 카드에는 한 가지 주제만 쓴다.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약자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만 사용한다. 그래서 약자를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다 쓰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약자를 사용할 때는 분명한 것만 사용한다. 우리가 이제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쓸 때 JC로 쓴다던가 뭐 약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쓸 때 데이터를 쓴다던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ccuracy, 정확성, 자세히 읽는다, 정확하게 기록한다, 사실과 견해를 구분한다, 관례적인 방법을 따른다. 관례적인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관례적으로 따라야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관례성은 뒤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 관례들이 나와 있고 약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문을 쓸 때는 나름대로 약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어들도 다 이제 관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결성입니다.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된다. 카드 위에 주제들을 적어 놓는다. 그래서 이제 내 논문의 자료들이 완결성을 가지려면은 자료의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이거를 가져왔는지 모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결성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분이 제가 녹화 시간을 보니까 이제 40분이 다 돼 갑니다. 40분 넘어가면은 이게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오늘은 부득불 조금 일찍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논문을 쓰시기 바라고요. 좋은 논문 쓰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많이 좀 줄어들고 이제 조금씩 이제 나겠지만은 할 때 오히려 이때 우리가 논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어떤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계속해서 잘 쓰셔서 좋은 논문 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따로 녹화 영상을 제가 올리지 않고 다음 주는 학교 임시 공휴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논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